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화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연락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시각이 8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2부 시작에 앞서서 퀴즈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익셋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렉시트, 2번 브렉시트, 3번 슈렉시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만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2부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전에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톡스타 별톡방도 열어보도록 하죠. 볼게요. 우리 효선님까지 출첵 완료가 됐고요. 두리번님께서 민재님 나이를 거꾸로 드신다라고 하셨어요. 코코님, 리츠님 잘 봤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히읗티님께서 방부제를 뿌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코코님께서 그러시는데 저도 그 방부제 소개 좀 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히읗티님 오랜만에 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항상 제 칭찬이 있을 때 나타나주시는 슈퍼맨 같은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저 방부제 미모 정말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채림님께서도 지금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연준 의장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난다요님도 임주아스타님 감사해요 라고 하셨네요. 임주아스타께서 퀴즈 보기가 너무 웃겨요. 슈렉시트 하고 웃어주셨는데요. 두리번님께서 피지를 잘 뽑아주는 화장품 이름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슈렉시트 실제로 있는 팩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꼭 문자를 보내신 후에 오늘도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1부에서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수요일 함께하는 코너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의 톡스타 로엔날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이 코스피가 2100선, 나스닥 선물이 6600포인트 회복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죠. 캐나다에 영류 중인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CFO에 대해서 신병인도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굳어졌고요. 아침에는 미중 장관급의 회담 전에 기획 협상을 미국에서 거부했다. 취소시켰다라고 하면서 여름장 같은 이 냉랭한 분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등 이후에 지금 이 눌림목이냐 아니면 또다시 하락 전환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는 미국 셧다운까지 오늘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다룰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이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왕스타님. 역시 좀 미중 무역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해왕스타님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계속 강조를 했었었는데, 역시 해왕시황님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인사 한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한 주 동안 큰 대응 자체는 없었고, 이제 전일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매도 위치 값이 좀 스타트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지금 여건만 좀 팩트를 나열해 분석해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1월 말에 장관급 회의가 미중 무역의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근데 최근까지 시황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미중 무역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는 협상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 증시가 굉장히 활성화를 된 낙관적인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추세장이 펼쳐지는 국면이었는데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이제 미중 무역에 관련해 갖고 장관급 회의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했어요. 근데 막 사실이 아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내놓긴 했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이 말 한마디 앞으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꺼낼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말 한마디에 추세장이 형성될 위치에 굉장히 놓여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월말까지 낙관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매수 플레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위치값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이제 매도에 대해서 한 차례 본 거는 단순히 이제 데일리적,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루치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매수를 볼 단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전일 저가에 대한 위치값이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좀 놓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요즘 오프라인 강좌 등을 통해서 ETF 글로벌 투자를 좀 많이 교육하신다, 이렇게 네네. 듣고 있습니다. 이거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셨는지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했던 ETF 같은 경우는 채권 매도가 있었죠. 네, 채권 매도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마지노선 말씀드렸던 게 12포인트 18.0이었습니다. 네, 이때 조금 더 위로 한 치고 올려서 한 123.0.5까지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강하게 발생이 됐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셧다운 덕분에 떨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셧다운 덕분에 사실 미국 정부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정부의 국채, 이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채권을 이해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발행을 들어오고 나서 회사채에 대한 책임 권한을 전부 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무디스가 평가기관에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 채권 가치를 매긴다.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능력 플러스 이제 회사의 장기 재무 가치,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근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 가능 경영은 뭐 일단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일단 지속이 되죠. 다만 이제 어떤 국가의 채무적인 부분이 더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혹은 이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앞으로 또 사업적인 부분들, GDP 성장률에 있어서 감소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채에 대한 평가 가치가 좌우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셧다운이 진행됐다는 거는 일단 경영으로, 회사 경영으로 따지면 회사 경영진이 우리 회사 경영 못하겠다, 지금 이사진에서 예산을 안 짜주면 우리는 경영 못한다, 이런 건 그냥 닫아버린 상태라 똑같기 때문에, 뭐 회사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경영진을 거의 자르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경영 상태를 이어갈 수가 없다, 채권 우리는 매각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은 겁니다. 국채 입장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미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한 달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상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국경장벽 예산안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거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제출한 안건보다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양이 더 역전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홀딩을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일단 매각하고선 나중에 좀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재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플레이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추세로 먹어서 수익 구간들을 좀 챙겨간 부분이 있고요. 부분 청산 어제장에 사실 한 65%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35% 정도 홀딩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나머지 구간은 제가 추가적으로 위에 매도 포인트, 재매도 포인트 좀 멀리 대응 드렸으니까요. 그 포인트에서 재매도 플레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랑 별개로 좀 최근 들어서 일반적인 상품들 이제 오일 골드, 뭐 유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없는 타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셧다운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원래 진행해줬어야 할 수많은 발언들, 뭐 대표적으로는 연간 통화 정책 발표가 있었죠. 사실 1월 18일에서 20일 정도에 원래는 나왔어야 됩니다. 이미 나왔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배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언이 지연되고 있죠. 사실상 저희는 이슈를 특정적으로 딱 나온 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그냥 안 나온 시장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트레이딩 들어갈 종목들이 단타적으로 들어갈 종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로 빼서 들어갈 종목들을 노리셔야 되는 타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번에 연간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됐다면 원래 갔어야 할 달러의 방향과 달리 일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 베팅 포인트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장 같은 경우에는 단타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간이 주어진 그런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장기 플레이 위주로 포지션을 재편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경 바꾸셨나 봐요.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지금 유럽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미국이 정부 셧다운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난주에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중국도 2018년 이 4분기 GDP하고 연간 GDP가 지금 6.6%가 나왔는데 예상치하고 좀 부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좀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방향성을 이제 재탐색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왕스님, 이번 주 초에 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채 말씀해 주실 때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미국채가 그러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이 미국채 포함해서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어떤 거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지난주 제가 좀 추천드린 거는 이제 골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예, 국채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사실 올 한 해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을 좀 골드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만 좀 위치값이 형성이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조건 만족만 된다면은 매수를 한번 공격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주의가 좀 강합니다. 지금 지난주 제가 조금 제안드린 포지션 위치값은 사실 1272에서 1273 사이에 대한 어떤 이제 추세대 지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고 매수를 논하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건 자체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자체가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동결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3월, 6월에 굉장하게 동결 가능성이 열리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요. 추세로. 매수 추세로. 그러면 올 한 해 좀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가능성이 큰데 단기적으로 최근 이제 12월부터 해갖고 좀 상승에 대한 추세가 형성이 됐는데 아직 추세 지지대에 대한 위치값은 이제 헤드앤숄더 값은 벌어지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고 판단하고 1273에서 1274, 1272에서 1274 살이 이 자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지점이었는데 아직 단가 자체가 크게 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한 차례 노려볼 생각이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조금 국채는 여건이 달라요. 여러분들. 원래 이제 안전자산으로 포함해갖고 국채, 엔화, 뭐 10년물 채권 이렇게 좀 통틀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2017년도 이제
후반이죠. 2017년도 후반때부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 이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에 대한 무기로 쓰이는 거예요. 10년물 채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이 좀 난항을 겪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은 이 국채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앞으로 미국 자체가 2008년과 같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긴 하죠. 열리는 지점인데 시기가 언제냐 좀 이런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게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제일 위험할 거예요.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같은 일본, 안전자산이라서 그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 10년물 국채를 무기로 썼었어요. 사실 일본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 국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가격대가 엄청난 다운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녹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미국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상당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이 가겠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입장에서 이게 잘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뭐 결과론적인 대칭만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이제 G2가 괜히 G2가 아닌데 이 둘이서 화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10년물 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지속적인 매도로 여건이 아직까지는 놓이는 일단 기술적 분석 정황이 보이고 이 전제 조건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10년물 채권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이제 시장 형태라든가 모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대적인 골드랑 엔화는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분이 강해요. 올해 말에 이제 12월부터 10년물 채권이 큰 상승을 일으켰던 이유는 일본에서 국채를 추가 매입을 했어요. 10년물 채권을. 이게 BOJ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를 더 유지하겠다 이 취지 자체로 추가적으로 확대한 경향이 있는데 이 시황은 단순 조정에 대한 시황밖에 열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전반적인 매도에 대한 형태는 미중 무역이 버티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은 놓여진다.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10년물 채권은 일본과 중국에서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이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 안전자산인 대표라는 이제 골드랑 엔화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올 한 해 작년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 자체가 전제 조건이 너무 놓여져 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매수에 주 포커스를 맞추자 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골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단가가 1272에서 1274 자리에 대한 지지 기준대에 온다면은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를 좀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골드는 좀 이 매수 추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늘 일본이 우군이라는 좀 우리나라의 좀 해군의 또 적대행위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정재계는 이 서울경제TV를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일본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걸 또 주목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주목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제로 영역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미 증시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어떤 지지를 막고 갈 그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 포커스를 둘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미 증시 자체는 한 차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조건이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싶어요. 60분봉상 어떻게 보면 장관급 회의가 낙관적으로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다음 주에 또 열리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추세도 한 번 다시 재차 볼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스팬에 대한 돌파 관점이 이른다면은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전제 조건이 너무나도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스팬 밑단에 있는 이 구간대에서는 좀 다소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초장기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7,200단가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 트럼프가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미국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기사 자체도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한 나라 대 나라로 어떻게 보면 토론을 펼치는 입장에서 1년 넘게 지금 이 무역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쉽사리 해결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남아요. 단순히 야 장관급 회의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상하자. 그래 좋아 하고서 이렇게 끝날 리가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개판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장관급 회의는 소멸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매스 플레이, 이번 달 월말까지는 매스 플레이가 좀 증시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뉴욕 증시에서는 그나마 좀 나스닥을 조금 이제 매수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GC 센스타님, 지난주 해왕시황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미국채 10년물 매도 추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좀 다른 종목들하고요. 이 지난주 글로벌 투자 핫딜로 보셨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글로벌 핫딜로 드렸던 게 골드랑 채권이었죠. 골드랑 채권에 대해서 드렸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브렉시트 웨스트 포인트를 노리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웨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브렉시트 일주일 전부터 올려드렸던 포인트였고요. 네, 제가 67.6에서 매수대기 들어가셔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아직 안 왔죠.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과매도로 조금 더 빠지는 걸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매수 플레이로 전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ETF로 빼셔도 되고 뭐 그냥 단순 선물로 빼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 플레이에서는 선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ETF로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위에 1300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단가에 지금 1295선 이렇게 두 단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선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많은 힘이 필요한 만큼 ETF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뚫을 수 있는 이슈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셧다운의 지속적인 장기화로 최장기를 넘어서 이제 두 달가량의 기간을 채울 경우 뭐 당연히 이거는 추가적으로 골드에 대한 상승 플레이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중재안 타협 상원에서 이제 표결 들어가게 되죠.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어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표결은 있었습니다. 표결은 있었지만 뭐 제대로 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협상 예산안 가지고선 지금 민주당 측 예산안 그다음에 트럼프 측 예산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셧다운 해제에 대한 고려까지 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표결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뭐 확실하게 타협이 일어난다. 그러면 골드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추가 매도 물량을 빼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 저희는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 플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빠르게 골드 입장에서는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타협이 그래도 안 났다. 상원에서도 이 부분을 타협을 줍지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추가 반등으로 인해서 한번 1400선 터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매수 포인트를 아래로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미리 잡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가적인 매수 플레이는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존의 매도 포인트 12포인트 18.0, 정확히 18.0입니다. 0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었고 2단가 터치하고 나서 추가 찔러준 다음에 쭉 많이 뺐는데 거의 한참 내려서 지금 1포인트 넘게 뺐죠. 1포인트 한참 넘게 뺐고 이 구간 동안에 채권 ETF로도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어요. 국내 종목으로도 드렸었습니다. 국내 종목으로도 제가 기존의 인버스 곱하기 2짜리로 들어가셔라라고 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기준으로는 이미 단기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밀어낼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어제장 22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표결이 일어나서 이제 셧다운 부분의 지에 대한 표결이었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채권이 추가 반등을 강하게 노려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제장에 약상승까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 플레이 보시면은 제대로 된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빼는 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뭐 당연히 채권 나머지 35%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끌어가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도 포인트 위에 톡방에다 제시를 드렸으니까 추가 매도 포인트 노려서 매도 진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역시나 채권은 얼마든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정말 한 달 지속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셧다운에 대한 해제
어떤 이슈가 없다. 그럼 당연히 2달도 끌어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표결에서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끝날 것에 대한 시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표결에서 당장 땅땅땅하고 끝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 표결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예산안 양쪽에서 제출해서 가운데로 합의점 모아와라. 이 부분을 상원에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는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부의 실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과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 밀어서 끌어낸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해임 얘기까지도 슬슬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원에서도 먼저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트럼프가 어떤 버팅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없는 만큼 일단 일시적으로는 다음 주 표결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트럼프한테는 마지노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힘싸움에서 승리하는 꼴이 돼버리는 건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따로 예산안을 별도 제출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예산안이랑 전혀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불분명한 사실이고요. 왜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민주당은 그냥 이사회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경영을 실권을 맡고 있는 건 트럼프입니다. 근데 이 경영 회상형이 잘못해서 회사가 아래로 내리꽂게 생겼다. 그럼 당연히 이사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사진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경영진을 자르죠. 그래서 길게 가면 갈수록 트럼프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 이거는 불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플레이 조금 이따가 달러랑 유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를 드릴 건데 최근에 지금 유로의 상황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와 지금 유로의 관계 현재 시점에서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플랜까지도 전부 다 일시적으로 철회를 해줬습니다. 트럼프와의 타협 자리 이후에 본인들의 연준 위원들 그리고 총재들까지 전부 다 설득을 해서 공격적으로 우리는 긴축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일시 중지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쳐라라고 해서 뭐 기자회견 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거의 하루에 3-4명씩 몰려가지고 한 날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는 긴축에 대한 방향을 일시 정지한다라는 얘기까지 좀 PR을 해줬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셧다운이 해지가 된다. 그리고 연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야 될 자리가 잡힌다. 그럼 다시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 방향으로 재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통화 정책 발표할 시점이 되면은 일단 뭐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매도 모멘텀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트럼프의 연간 통화 정책 방향이 약달러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방향과 반대로 되는 긴축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야 적정 통화선을 유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도 계속해서 약달러에 대해서 추진한다. 금리도 처리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도 약달러를 추진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셧다운으로 해서 재정 비었죠. 이 부분 3개까지 다 겹치게 되면은 달러가 굉장히 좀 폭락세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연준 입장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정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는 상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제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올라갔던 97.5선 여기 제한선이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에 있었죠. 달러 입장에서는 여기가 단기적으로 셧다운 끝날 때까지 마지노선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입장에서도 그 반대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1.36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브렉시트 건 일어나기 전에 추천드렸던 라인이었는데 뭐 브렉시트 때 이 선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안 내려왔지만 다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 대응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TF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ETF 종목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ULE입니다. ULE 프로세스 울트라 유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종목이고요. ETF 하시는 분들 뭐 주식 계좌, 국내 계좌 갖고 계시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그냥 해외 ETF 실거래까지도 바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ULE 기준으로 14.6천 포인트에서 단기 매수 포인트 한번 가능하시고 만약에 달러가 급상승으로 전환해서 97.5를 뚫고 올라간다. 그 포지션에서는 손절 포지션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포인트까지 안 올라가고 연간 통화정책 발표 이후에 약달러로 재전환될 경우에는 공격적인 상승세를 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손익비상으로는 괜찮은 포인트죠. 지금 올라가더라도 지금 달러 입장에서는 97.5라는 마지노선이 있는 상태에 있고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연간 통화정책이랑 연준의 의견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월에
지금 채권상으로 보더라도 국가상으로 손실을 본 부분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된다면은 공격적인 달러상으로는 하락세, 유로상으로 상승세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달러 인덱스가 97.5선이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는 좀 마진 우선이다. 그리고 ULE, 해외 ETF 이 코드 번호가 ULE 맞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금 나쁜 이런 정치적 정책들이 조금 시행이 안 되면서 오히려 최근 증시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12년 제가 찾아보니까 7월이더라고요. 그때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셧다운과 함께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이 되면서 증시 대폭락을 기록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더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사실 증시 폭락에 대해서 예상 시점을 두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중국 증시 그다음에 홍콩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공격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풀고 싶어요. 어떻게 풀고 싶으냐 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08년에 미국 증시를 무너뜨린 게 모기지였죠. 근데 이 모기지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금융권들이 정신 차렸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홍콩 금리와 미국 금리를 제가 매번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좀 비교를 드렸었는데 0.25%씩 홍콩 금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냐? 사실 홍콩 측에서 이런 높은 금리를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쪽 국가들의 자본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홍콩의 경제 흐름상에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 자산운용 규모가 크면은 그만큼 세수도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중국 정부도 뭐 그런 부분을 뒷바라지로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4.35%라는 고금리를 취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중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이 잘 안 됐었습니다. 왜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다 제로금리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예 자산 투자를 위해서 유출되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래서 자산운용 규모 자체도 컸고 자산 투자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출로 빠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 본인들의 예금 금리는 이미 4.35%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이렇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해당 국가 금융권들이 이미 싸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대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금융권들이 딱 2008년 금융위기 맞고 나서 홍콩에 집중적으로 본인들의 지사 운영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시면은 홍콩 부동산이 가격이 그 이후로 지속적인 폭등을 거쳐왔죠. 그래서 뭐 다른 국가들이 전부 다 막 부동산이 망하고 있을 때도 물론 홍콩도 타격을 받긴 받았지만 그 이후로 더 강하게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부분이냐? 다른 국가들 전부 다 이제 제로금리선으로 빠질 동안에 사실 제로금리선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금융권의 예대 마진은 줄어들죠. 그 때문에 금융권의 수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 금융권들은 그냥 죽냐? 아니죠. 무조건 본인들의 살 방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뜨고 있던 시장이자 자본 규모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기관이 중국이랑 홍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기관들은 본인들이 이쪽 해당 국가들, 본인들 국가에서 예금 상품 그대로 유치를 시키고 예금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대출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모기지를 미국에서 대출하던 파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홍콩으로 가서 진행합니다. 홍콩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했죠. 왜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금리 설계 자체를 0.25%더 높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금리 인상하시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정부 측의 동의도 있고 금융권들의 어떤 압박도 있지만 항상 미국 금리 인상 다음 날 인상을 진행하고 0.25%씩 높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의 뭐 그냥 규정처럼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 입장으로 보자면은 미국 금리 대비해서 0.25%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팔아도 0.25%는 추가 금리를 매출화시킬 수가 있죠. 대출 금리상으로. 근데 이제 보통 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0.25%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융권들은 어차피 같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할 때 일반 그냥 상업적인 사업체들보다 낼 수 있는 수익 퍼센티지 자체가 작아요. 금융권들이 예를 들어 1조를 굴린다. 연간 수익률 10%만 냈더라도 잘 낸 겁니다. 그래서 1조 대비해서 한 1,000억만 매출을 내도 잘 냈다라고 평가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자면 매출 대비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큽니다. 자산 규모 대비 반대로는 매출 규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 규모를 어떻게 뻥튀기 시킬까가 핵심이고 대출 파트는 개인으로 따지자면 이자와 같은 파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와 같은 파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제일
대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본인들이 대출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 플랜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뻥튀기를 동시에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면 시장 자산상으로 더 큰 상승률을 이룰 수가 있다라면 오케이였기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게 크로싱이 나는 포인트에서 공격적으로 하락세가 났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홍콩으로 넘어가서 공격적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풀어가지고 이쪽에다 대출을 진행해서 홍콩 부동산 시장을 뻥튀기를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 동안에 본인들의 예금 대비 수익폭을 따지자면은 0.25%씩 높은 게 어떤 영향이냐.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5% 정도죠. 그럼 여기서 0.25%면은 거의 10%가량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돈 갖다가 본인들이 가진 돈 갖다가 대출을 하더라도 예대 마진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본인들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대출을 하더라도 매출이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원래 대출 시장 자체는 예대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마디로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이 예대 마진 폭이 보통 1%에서 뭐 정말 많더라도 한 2%를 웬만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뭐 특정 굉장히 위험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1% 대비 0.25%가 커졌다. 매출이 쿼터가 증가하는 겁니다. 25%가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매출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이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금융권들도 전부 다 HSBC 통해가지고 영국에서 예금 받았을 때 이쪽으로 쏴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영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대출을 진행해준 게 홍콩 시장에서 진행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추가적으로 중국 쪽으로 파트를 빼서 중국 쪽으로까지 추가 대출을 넘겨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파트가 사실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다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로 중국이 고금리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누가 봐도 이득이니까요. 대출 여기다 고금리로 하고 본인들 예금 시장에서는 작은 금리로 예금 받고 예대 마진 폭을 늘릴 수 있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인 성장 이후에 정말 3%대 후반까지 도달을 하고 중국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하까지 고려를 하고 있죠. 인하 돼서 4% 이하로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이 둘의 금리 차가 거의 제로선에 위치를 하게 된다. 그럼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대출 상품들이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금리권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더 큰 세금 지불하고선 중간에 자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해지 또 걸어야 되죠. 대출 상품을 자금을 끌고 오려면은 환차익 해지를 걸고선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예대 마진 이상의 손실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까지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더 나은데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빠르게 중국 자금에 대해서 청산 처리에 들어가고 추가 대출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손안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홍콩 부동산 시장부터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홍콩 시장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대놓고 지금 미국 시장 안에는 뭐 우리가 CDO나 2차 CDO, 3차 CDO를 공격적으로 진행 안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홍콩 시장에서 파생으로 진행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머지 2차, 3차로 갈수록 점점 빠른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2008년 경제위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홍콩 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공격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두 국가의 금리 차가 제로선까지 안 가더라도 1% 선 사이 정도만 진입을 하면은 위험선에 도달을 합니다. 지금 아직 한 2% 조금 넘는 2% 조금 안 되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 1% 선 이내로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그런 자금 유출을 만들어내고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때 시점 기준으로 한마디로 이제 홍콩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이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1% 이하로 줄어드는 포지션부터 자금 유출이 대거 발생을 하고 뭐 제로선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폭락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매도 포지션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단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홍콩 증시가 과거에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이죠, 사실. 부동산이 과거의 미국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 준다면은 뭐 굳이 중국과 홍콩장에서 이거를 막을 금융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뭐 한마디로 이제 정말 중국 정부에서 우리가 공상은행 뭐 인민은행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총동원해서 막아라. 이렇게 해서 정말 돈으로 해가지고 막아서 이기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증시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다 폭락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G2의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한테까지 전부 다 파생의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캐파가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미중 무역회담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겨서 본인들이 개방도 덜 하고 본인들의 자금 규모를 계속해서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낸다. 이럴 경우엔 더 타격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중국 자체의 폭락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겨가지고 개방을 다 따내고 개방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의 자본력이 전부 다 쫙 들어가 준다. 이렇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한테 똑같이 위험 전이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위험의 폭은 줄어들겠죠. 폭은 줄어들겠지만 위험의 전이는 그대로 일어나 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2008년 미국 투자은행들이 말도 안 되는 상품들도 대폭락을 야기시켰는데 이번에도 중국과 홍콩의 모기지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결론적으로 이 30일부터 31일 날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이 고위급 회담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설마 이 고위급 회담까지는 취소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이번 주 핫한 글로벌 투자 상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AGC 스텝사님은 유로롱, 그러니까 매수시고요. 달러 인덱스는 숏, 그러니까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해왕스타님은 골드롱, 이번 주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달러 인덱스나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 해왕스타님이 2주 연속 골드 매수 의견이십니다. 이 사실 분위기는요, 좀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고는 있지만 결국 이번에도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대는 어떻게 보면 달러 하방에 대한 이제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단가 자체는 127,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1270 초반대가 올 때까지는 좀 더 대기하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하겠고,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롱플레이가 또 한 차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좀 깔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늘 지지를 한 차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위치 값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밀려야 이제 그때부터 매수 플레이가 좀 골드가 가능하다, 이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싶어요. 일단은 127, 이 아까 골드에 대한 매수 조건 자체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을 삽입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강하게 매도 내려왔던 이제 지지값 자체가 부러지고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단에 대한 추세 자체가 깨지고 내려가야 하방에 대한 코스를 좀 그릴 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 자체가 본격적인 하방에 대한 추세가 스타트 끊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이제 1월 10일부터 이어져 오던 추세 자체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류는 있지만은, 이걸 조금 웨이팅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달러가 꼬꾸라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럼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에 대한 파동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코스가. 네. 이 단가 자체가. 그런 다음에 헤드앤숄더 결과가 일어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방에 대한 추세를 또 한 번 스타트업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 골드의 단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위치 값에 좀 형성이 돼 있고 1270 초반대에 가까이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적절한 시나리오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골드는 어쨌든 간에 미증시라든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매수적인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만족이 돼요. 시장 상황상. 시장 상황이 다 여러 조건 자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기준 지지대가 좀 부러지면서 내려가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한번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이따 에이지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하방이라는 데 저도 의견에 대해서 분분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건 자체 좀 성립할 때 보는 게 좀 다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선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극점을 맞추려고 해요. 뭐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 여기가 지지값이야 이렇게 뭐 보려고 극점 위치값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헤드앤숄더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추세가 시작했다는 정황 자체를 극적인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좋은 단가에서 스타트업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위치 값이든 이 위치 값이든 지금 제가 보는 기준 추세대 가지고는 달러 인덱스가 단기 고점을 여기서 형성했다 판단하기엔 아직까지는 일러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95.70 달러 기준이죠. 92.70까지는 무너져 내려야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 너무나도 깔린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제 밑밥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로 매수라든가 좀 골드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좀 즐길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시황 전반적으로 여건 자체 금리라든가 모든 상황 조건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 해 좀 골드의 매수 플레이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즐길 생각입니다.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셧다운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릴까 하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얘기할게요. 저는 셧다운은 영향이 안 끼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셧다운이 문제가 됐다면은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박스 플레이를 이끌거나 매도에 대한 추세를 밑단에서 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 이제 미 증시 자체가 매수예요. 미 증시 자체가. 일봉 자체로 조정 구간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데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셧다운 관련해 갖고 어떻게 미 증시가 끌어올린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된다고 보였어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된다.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미 증시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장관급 회의라고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셧다운은 완전히 이제 배제해버리는 그걸로 가야 되겠다. 이 판단 자체는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달 12월 말부터 이어져 온 차트의 정황 자체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역대 최장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매수 추세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셧다운을 걸고 또 걸고 넘어지고 어떤 요인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파악해버린다면 저는 굉장히 이제 시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입장이고. 선반영 됐다는 거죠 이미 지금. 아니요, 아예 반영조차 안 되는. 반영조차 안 됐다. 안 됐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사실 반영이 됐다면은 사실 매도에 대한 추세값이 좀 더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의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중국하고 협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게 소멸성 재료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 달 말까지는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매수 플레이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셧다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 하에는 저는 앞으로 시황적인 부분에서 셧다운 좀 배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염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좀 하방 압력이 크고 골드는 좀 앞으로도 조금 매수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하시겠다.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70이 이제 무너지면 제대로 좀 하방 쪽으로 간다. 그리고 셧다운의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AG 시스템스타님, 이번에는 지금 유로와 달러 같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지금 물론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할 정도로 서로 좀 역의 상관관계가 강한 종목들인데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아까 좀 시간이 부족할까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하방세를 많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굉장히 상승세에 대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600선에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인 지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점 보시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플레이가 쭉 지속이 되다가 거의 좀 스탑 구간으로 들어가지고 있죠. 추세상으로 볼 때 힘으로만 보자면은 물론 시황이 한번 더 터지게 되면은 죄추세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뭐 간단하죠. 일단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려다가 부결 처리가 되고 나서 사실상 지금 유럽이 영국한테 지금 시점을 연장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 자금을 다시
반출시켰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유럽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지금 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다 자금을 유치시켜둘 수는 없다. 영국 금융권이 아무리 그동안에 믿음직했을지라도 일단 브렉시트 시점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해서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청산을 해놓고선 빠져나와 있는 시점이었는데 다시 브렉시트 시점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유로 입장에서는 유로 마이너스 금리니 마이너스 금리 두느니 다시 영국으로 일단 일시 송환을 해놓자. 반년가량 남아있는데 반년이라도 금리 추가적으로 먹어놓자.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전환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지지 포인트 나와서 지금 지속적으로 3,600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포인트 ETF로 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14.6천입니다. 이거는 지금 ULE 가격 기준이고요. 울트라 유로 기준이고 여기 포인트에서 매수 플레이 그다음에 달러가 만약에 97.5를 돌파하게 되면은 단기 손절 플레이 이렇게 딱 정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투자 롱맨션맨에 나온 내용들은 좀 우리가 항상 잘 새겨둬야 되는 게 이 천연가스 좀 재반등 다시 매도 이렇게 두스타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좀 천연가스가 반등 급락했습니다. 지금 두 분 스타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격대와 잘 보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두스타님들의 톡스타 톡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바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 네, 지금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이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AG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시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안개 속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때 시장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급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이런 구간에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톡스타 해왕스타님과 AG 시스템 스타님의 방에 들어오셔서 꼭 실시간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세 분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보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2번 브렉시트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417님, 6338님, 3336님, 9637님과 7644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